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던 것처럼 이 품사는 모든 문법의 기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품사가 제대로, 품사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갖춰져야 문법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문법 문제가 문법에서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 품사와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선택지를 판단하는데 혹은 보기에 나오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 그래서 품사를 잘 공부를 해둬야 그 중에서 오늘 같이 볼 이 용언, 이 용언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개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우리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좀 간략하게 떠올려 보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 이어서 갈게요.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품사 처음부터 봤는데 품사 처음 볼 때 중요했던 게 분류 기준이었어. 분류 기준 알고 있어야 돼. 수연아, 분류 기준 세 가지. 가장 큰 기준부터 두 글자씩 세 개가 있죠. 영도. 분류 기준 세 가지. 형태. 그렇지, 형태. 형태는 왜? 예찬아. 네. 형태에 따라서 뭐랑 뭐로도 나눌 수 있어? 형태에 따라서. 야, 쟤도 덮어줘. 네. 형태에 따라서. 그 다음 재우 너 할 거야. 불변어랑 가변어. 그렇죠. 불변어랑 가변어로. 그 다음 두 번째 기준이 뭐지, 재우야? 그렇지. 그럼 준호야, 기능은 어떤 걸 말하는 거야? 문장. 그렇죠. 문장. 성분과 유사한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나누게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의미. 그래서 이제 의미를 끝나게 되면 뭐뭐사로 끝나게 되는 거고, 기능은 뭐뭐언으로 끝나게 되고, 현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불변어, 가변어 이렇게 되는 거였어.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품사를 구분할 때, 사실 품사 자체에서 문제로 나오는 거는 지금 이 밑줄 친 부분이 어떤 품사냐, 혹은 어떤 성분으로 쓰일 수 있냐, 어떤 성분으로 쓰였냐, 이거를 묻죠.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이거 보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본 거는 체언에 대해서 살펴봤지. 그래서 체언에 보면 체언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였냐면 문장에서 주성분의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주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의존명사야.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명사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대상이 의존명사였고, 그럼 이번에 여원이야. 대명사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그렇지. 제기칭 대명사. 그게 걔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인칭 대명사에 있는 거죠. 그래서 대명사에서는 인칭 대명사를 주의하시고, 다시 이제 수연이네. 수사에서는 요 두 글자가 중요하지. 수사의 짝 뭐? 어미? 조사. 수사의 짝 조사. 그래서 조사가 붙어야 수사로 볼 수 있다는 것. 그렇게 해서 체언 살펴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 것이 관계형 조사를 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사에서 문제를 내는 건 영도야, 어떤 거랑 어떤 거였지? 무엇과 무엇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였어. 무엇과 무엇? 지금 조사에서 두 가지, 사실은 조사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거든. 조사의 유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주로 구분할 것이 띠리리, 띠리리 이렇게 두 개가 있었어. 격조사랑. 그렇지. 격조사랑 뭘 구분해야 돼? 보조사랑. 그렇죠. 격조사랑 보조사를 구분하는 거야. 괜찮아. 이제 재우가 해볼 거야. 네? 재우는 보지 않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렵죠. 격조사랑 보조사를 이제 구분을 해내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격조사에서는 관형특조사까지는 외우기로 했고, 그 다음에 보조사에서는 일부, 은는, 도, 만, 요 이렇게 네 개를 외우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결국 격조사와 보조사를 구분한다는 얘기는 범위를 좁혔을 때 격조사에서 뭐? 재호야, 격조사에 뭐?
아니 이제 건너뛰었어. 한번 건너뛸 수도 있는 거지. 다음에는 거꾸로 갈 수도 있는 거야. 아, 거짓말을 토르잖아. 네. 역조사에서는 부사격 조사를 구분해내야 되는 거고 보조사에서는 은는도만요 외의 것. 그래서 예찬아 네. 이거 구분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 문장을 좀 외워서 쓰기로 했던 거지. 네. 그 문장이 뭐였어? 이 문장을 외우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부사격 조사인지 그 다음에 보조사인지 구분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일단 외우기로 한 문장이 철수가 사과를. 그렇지 철수가 사과를 먹는다 라는 문장이었죠. 다시 원순서대로 갈까요? 이제 건너뛰어야죠. 그러면 두 칸 건너뜁니다. 여원이. 재밌는데 이거 나름? 매우 재밌어요. 너네들도 이제 쫄깃쫄깃할 거 아니야. 나한테 뭘 물어볼까? 아 이거 괜찮은데? 좋아요. 이거 대답 못하면 벌칙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까? 이거는 이제 오늘 이직하니까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벌칙. 그래서 누적제해서 네, 그건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네. 좋아. 그래서 지금 이제 여원이한테 다시 질문합니다. 철수가 사과를 먹는다 해서 이제 가 자리나 를 자일에 바꿔보는 거잖아. 거기에 들어가서 말이 되면 뭐야? 거기 가 자리가 다시 지금 우리가 구분하자는 것이 보조사랑 그 다음에 격조사를 구분하는 거였어. 그럴 때 가나 혹은 를 자리에 넣었더니 말이 되네. 말이 되면 어떤 조사야? 그렇지, 말이 되면 보조사였다. 말이 안 되면 수연아 어떤 조사? 무적. 네, 부사격 조사. 괜찮아요. 오늘은 연습 게임입니다. 다음 주에 본 게임. 우리 다음 주에도 만나야 돼요. 다음 주에 이제 본 게임 들어간다고 안 나오면 독박 쓸 겁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조사를 구분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 용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용언이 품사 중에서 가장 어려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2학년이기 때문에 사실 이 교재가 우리 1학년 교재랑 같이 쓴다고 했죠? 1학년이랑 같이 써.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금 여기는 딱 여러분들 수준, 고3 수준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넣었기 때문에 굳이 1학년 때 보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을 다 건너뜁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최소한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너네 그동안 문법책 봤을 때 지금 내가 만든 교재보다 얇은 책 본 적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건 정말 최소화한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는 것이 좋겠다. 더군다나 내가 각 부분에서 어디가 더 중요하고 어떤 것들은 꼭 기억하라 다시 한번 일러주잖아. 다 기억하라는 것도 아닌 거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라든지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쌤. 네. 저 토요일 날 못 네. 나와요. 다음 주 토요일이요? 네. 네, 독박입니다. 네? 아예. 왜? 휴가. 네, 독박이에요, 저. 독박이요. 네. 농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해줘. 또 내가 적어놔야 까먹지 않지. 그럼 이제 용언 볼게요. 우리 용언의 기능이 뭐였어? 용언의 기능? 지체를 서술하는 기능을. 네, 아유, 잘 읽네. 서술하는 기능이었어. 그런데 서술하는 기능이라고 한다면 서술원이라고 해야지 이제 우리가 이해할 때 도움이 될 텐데 서술원이 아니라 용이다. 왜 용이었어? 그래, 쓸 용이야. 그래서 이 용자가 어디서 온 거야? 활용해서 온 거지. 그러면 우리가 용언을 이해한다고 할 때 어디에? 활용에 신경 써야 한다는 거야. 활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활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이제 내용을 조금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지금 외울 게 많아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 용언에서는 활용, 요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용언에 대해 살펴볼게요. 문장의 주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하는데 그러면 주체, 문장에서 이제 주체가 뭔지를 따져봐야 돼. 그래서 서술할 때는 동사,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어. 동사는 움직임과 관련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형용사는 대상의 상태와 성질을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그 서술어의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서술어의 설명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상태라든지
혹은 성질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말이 용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문장에서 그런 대상,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설명을 받는 대상을 무슨 성분이라고 불러? 그렇죠. 뭐라고? 주성분은 아니고 주체? 그렇죠. 갑자기. 네. 그냥 알고 있는 거 다 얘기해도 돼. 뭐 어때? 그런 성분을 뭐라고 하느냐? 주어라고 합니다. 주체. 그런 행동을 하거나 그런 설명을 받는 대상을 주체, 주어. 그래서 주어를 서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용언이다. 그래서 이제 용언 밑에 보시면 동사가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용언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첫 번째는 이거야.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다시 지금 품사가 중요한 이유는 다른 문법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품사 자체에서 문제를 낸다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고. 야, 지금 밑줄 친 부분 얘랑 저쪽에 밑줄 친 부분이랑 품사가 같은지 다른지 너네 판단해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럴 때 용언에서는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의미입니다. 의미. 동사는 움직임과 관련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형용사는 움직임과 관련이 없으니 움직임 여부에 따라서 동사와 형용사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움직임에는 왜? 잘 안 보여? 잘 안 보여서? 고개를 돌리면 어지러워서. 어디 안 좋아? 제가 사실 휴가 못 가겠네? 다음 주에 또 봅시다. 네. 아니 몸이 안 좋잖아. 어떻게 휴가를 가? 이석증이어가지고. 이석? 이석증. 이석증 귀에 돌 있는 거구나. 그래서 움직일 때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은 다 돈이 있습니다. 그래요? 병을 사가지고. 아닌데? 맞아요. 여기 균형을 잡아주는 게 이석인데 위치가 바뀐 거예요. 그래? 휴가 못 가겠네. 휴가 못 가겠어. 아니야. 그거 움직임과 관련이 있는 거니까. 말귀는 잘 안 알았잖아. 내일 다음 주에 보면 되는 건데 뭐.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봅니다. 다시. 움직이면 동사, 움직이지 않으면 형용사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 움직임에는 어떤 요소도 들어있는 거냐면 시간성이라는 개념도 들어있습니다. 시간성.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이제 이거와 관련되는 게 늙다와 늑대 반대말 뭐야? 늑대 반대말? 그렇죠. 젊다가 되는 거죠. 지금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시간성에 대한 개념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움직인다는 얘기는 결국 시간의 흐름을 전제하거든.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흐르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 우리 영화 할 때 딱 정지해봐. 움직이지 않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영화라는 이 갈래 자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장면을 보여주는지가 이제 바로 영화이기 때문에 결국 움직인다는 얘기는 시간적인 요소가 이제 반영이 된다는 거야. 그럴 때 이 두 단어를 보면 어떤 것이 시간적인 것과 관련이 있어? 주다 관련. 맞아.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아까 전에 뭐라 했냐면 움직인다는 얘기는 시간이 흐른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떤 단어가 시간의 흐름과 관련이 있니? 그치. 늙다가 시간의 흐름과 관련이 있지. 왜? 시간이 흐르는 것이 곧 인간에게는 뭐와 같은 거야? 그렇죠. 늙는 거와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늙다의 품사가 뭐가 되겠어? 동사가 되는 거고 반면에 젊다는 것은 이게 어떤 한순간을 말하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왜 한순간이어야 되냐면 시간이 흘러가면 젊음의 상태가 유지가 돼?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젊다는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움직임과 관련된다는 얘기는 시간성이 반영이 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단어가 늙다나 젊다가 있다. 두 번째 기준이에요. 사실 의미로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면 좋은데 우리의 실력이, 그러니까 우리의 어휘력이 그렇게 모든 단어들을 뭐 움직이는 것인지 시간과 관련되는 것인지를 직접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문법적인 요소를 활용해서 우리가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는의 여부야. 무슨 말이냐면 지금 는이 붙을 수 있느냐 붙을 수 없느냐 이거야. 그래서 동사의 경우에는 는이 붙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형용사에는 는이 붙을 수 없어. 지금 여기 늙다와 젊다가 동사랑 형용사라고 얘기를 했으니 여기에다가 이제 는을 집어넣어 보면 지금 늙다의 경우 우리 늙는다라고 쓸 수 있어 없어? 그렇죠. 늙는다가 되는 거지. 반면에 우리 접는다라는 말 쓰냐 안 쓰냐? 안 쓰죠. 활용형에서도 마찬가지야. 늙는 사람. 그 다음에 접는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그렇지. 젊은 사람.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 는은 어디에 붙는다? 동사에 붙는다. 그래서 문법적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정리합니다. 지금 동사 용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활용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어려워. 활용을 잘 이해해야 돼. 그래서 활용과 관련되는 문제가 나오면 정답률이 50%대로 뚝 떨어져.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품사이기 때문에 동사와 형용사에서 우리가 처음에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이거다.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됐죠? 정리했어요? 예. 봅니다. 그래서 동사, 대상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로 지금 거기 이제 동사를 여러 개 분류를 해놨죠. 그러니까 어려운 개념은 아니야. 타동사. 목적어에도 관련되는 동사. 그러니까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한 동사를 이제 타동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자동사는 이거는 이렇게 해.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한 거야. 이건 목적어가 없어도 되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주어만 관련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은 뭐 우리가 문장 만들 때 서술어 있다면 반드시 뭐도 있어야 돼. 그리고 주어도 있어야 돼. 그럴 때 자동사의 경우는 목적어가 아니라 부사어가 있어도 되는 거고 혹은 관형어가 있어도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주어만 그냥 주술관계만 아니야. 부사어도 중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 능동사랑 피동사 그리고 그 밑에 주동사랑 사동사가 있는데 사실 이 피동사라는 개념하고 사동사라는 개념은 우리 뒤에 보면 문법 요소에서 문장 들어가면 훨씬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여기에서는 뭐만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냐면 피동사는 여기에다가 밑줄을 쳐주세요. 당하는 여기다 주어가에다가 밑줄 쳐주시고 주어가 당하는 피동사는 주어에 대한 개념을 꼭 떠올리면서 생각을 해야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다시 자세한 거는 문법 요소 문장 들어가면 그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동사에서는 시키는 여기다 또한 밑줄을 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문법 요소 들어가면 피동사와 사동사를 구분하는 방법을 이제 보게 될 거야. 이제 그때 좀 보는 걸로 하고 일단 여기서는 동사는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는 거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사동사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주동사를 쓰고 있고 피동사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능동사를 쓰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사동사랑 피동사를 구분하는 거지 능동사랑 주동사를 구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능동사랑 주동사 어떻게 구분해야 알 필요가 없어. 그냥 걔네들은 사동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혹은 피동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피동사, 능동사 그 다음에 사동사, 주동사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사동사와 피동사가 되겠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형용사로 볼게요. 형용사도 마찬가지. 대상의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상, 형용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질과 상태, 성상 형용사. 그 다음에 지시. 우리 지시라는 말을 쓰면 무조건 뭐 생각하기로 했어? 지시면 세 글자. 지시면 지시문. 이그죠. 지시하면 무조건 이그죠야, 이그죠. 이그저가 들어가면 다 지시, 뭐 관형사가 됐든, 지시 대명사가 됐든, 아니면 지시 형용사가 됐든.
그래서 지시하면 이그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활용이야. 활용에다가 별표해 주시고. 우리 문제에서 뭐 이런 거와 관련된 단어들을 보면 5개를 쭉 떠올리기로 했었던 게 있죠. 뭐뭐 있었어? 용언, 활용, 어간, 어미, 기본형 다. 그래서 그 시작은 기본형 다로 바꾸고 난 다음에 접근을 하는 거였다. 그럴 때 결국에서 이 기본형 다로 바꾸고 난 다음에 수속 작업, 두 번째로 할 것은 무엇과 무엇을 구분하는 거냐면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는 거야. 그건 되게 쉬워. 왜 쉬웠냐면 기본형 다에서 다가 바로 뭐였어? 다가 어미였죠. 그럼 다 외에는 뭐가 되는 거야? 어간이 되는 거야. 그럴 때 그 다 자리에 있는 놈이 다른 걸로 바뀌어. 다른 걸로 교체가 되는 것을 활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근의 짝은 뭐로 기억했죠? 어근의 짝? 어근의 짝? 어근의 짝? 아니 그 어간의 짝이 어미였던 거고 어근의 짝은 뭐야? 그렇지, 접사. 그래서 이거 주의를 해야 돼. 뭐냐면 어근은 접사와 짝인 거고 어간은 어미랑 짝이란 말이야. 얘가 사용되는 거랑 얘가 사용되랑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용어를 헷갈리면 안 되는데 개념이 비슷하거든. 왜 그러냐면 고정된 부분으로 변하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형식 형태소, 형식 형태에서 해당하는 거 3개가 있었죠. 이것도 외우라고 했었는데 형식 형태소 3개? 이것도 3글자로 형식 형태소. 그렇지. 조, 적, 어, 조사, 접사, 어미. 형식 형태소는 뭐냐면 얘는 문법적 역할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형식 형태소라는 말 대신에 뭐로도 쓰기도 하냐면 문법 형태소라고도 씁니다. 그래서 어미는 실질적인 의미, 얘는 문법적인 역할,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뭐랑 헷갈릴 수 있어? 어근과 접사랑 헷갈릴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얘네가 사용되는 내용이랑 범위랑 쟤네가 사용되는 상황이 서로 다르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에서 수업하고 있을 때는 나는 너희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거야? 스승과 제자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이제 집에 가면 우리 꼬맹이들하고 나와의 관계는 뭐 그렇지, 부녀지간이 됐든 혹은 부자지간이 됐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다고 집에 있는 나랑 여기에 있는 나랑 다른 사람이야? 아니지. 다만 뭐가 다른 거야? 역할, 기능이 다른 것 뿐이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근의 짝은 뭐? 접사. 어간의 짝은 뭐? 어미. 이렇게 봐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다시 짝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넘어가기 전에 이제 여기부터 좀 이제 이해를 해볼까. 이건 어려운 거 아니잖아.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들어왔던 거니까 이건 어려운 게 아닌데, 이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어떤 것부터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느냐? 어미에 대한 놈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미를 좀 구분을 할 거야. 그래서 옆에다가 좀 적어주세요. 어미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선어말 어미고 하나는 그렇죠, 어말 어미. 그럴 때 이 선이라는 뜻은 앞설 선자야. 그러니까 앞에 있다는 겁니다. 뭐 앞에? 뭐 앞에? 그렇지, 어말 어미 앞에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말은 단어, 말,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초공격, 말공격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말은 끝이라는 뜻이야. 단어 끝에 오는 어미, 그거 앞에 오는 선어말 어미.
그러니까 선어말 어미 위치는 어떻게 되겠어? 결국에 어말 어미. 우리 어미의 짝은 뭐였어? 어미의 짝은 간이었잖아. 그러니까 어간과 그 다음에 어말 어미 사이에 있는 게 바로 뭐라는 거야? 선어말 어미라는 얘기인 겁니다. 됐어? 그럴 때 선어말 어미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이제 문법적인 거와 관련되는 건 두 개가 있어요. 이거와 자세한 설명은 얘도 마찬가지 문법 요소 들어가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높임 선어말 어미가 있고 시제 선어말 어미가 있고 공손 선어말 어미가 있는데 이 공손 선어말 어미는 문법적 현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의미만 그냥 말 그대로 공손한 태도를 드러내주는 거야. 문법적인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어말어미. 어말어미도 다시 세 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어말어미 세 개로 나눠보면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것이 종결어미가 있어. 이 종결어미는 문장의 유형과 관련이 있어. 문장의 유형 혹은 문장의 종류. 뭘 말하는 거냐면 평서문, 명령문, 청유문, 의문문, 감탄문. 그것이 종결어미를 통해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종결어미. 그 다음에 종결어미는 이제 문장을 끝내는 거니까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어미가 있습니다. 뭐 연결어미에도 세 개가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거는 우리 문장 들어가면 자세히 설명할게요. 일단 요 구조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문제 풀 때 많이 수월해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전성어미인데 지금 우리 이 품사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전성어미예요. 전성어미 이건 주의가 필요해. 왜 그러냐면 품사에서 기본적으로 그 묻는 내용이 뭐냐라고 한다면 품사를 구분하는 거잖아. 전성어미가 뭐냐면 성질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얘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어? 서술하는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치 다른 역할처럼 그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명사형, 그 다음에 관형사형 혹은 관형형, 그리고 하나는 부사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명사형은 명사는 아니지만 뭐처럼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명사처럼이야. 관형사처럼, 부사처럼 쓸 수 있게 성질을 바꿔주는 어미가 이제 전성어미가 되는 거야. 그런데 뭐뭐처럼 실제로 그거라는 거야? 아니지. 무슨 말이야? 품사는 동사 형용사 그대로야. 하지만 문장에서 역할은 마치 뭐처럼? 명사처럼 혹은 관형사처럼 부사처럼 쓴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예쁜 사람이라고 표현이 됐다면 지금 우리 예쁜, 이게 영어로 보면 이 예쁜이 뒤에 나오는 사람이라는 지금 명사를 꾸미고 있는 거지. 영어에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형용사라고 얘기를 하고 국어에서는 관형사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얘는 기본형이 존재하는 거죠. 얘 기본형이 뭔데? 그렇지. 예쁘다가 되는 거니까. 그럼 기본형이 있다는 얘기는 얘 품사가 동사 아니면 형용사라는 얘기인 거잖아. 활용한다는 거. 됐어? 그런데 뭐 때문에 지금 다자리 대신에 뭐가 온 거야? 다자리 대신에 니은이 온 거죠. 니은이 와서 지금 사람을 꾸미는 것처럼 꾸밀 수 있게끔 바꿔줬단 말이지. 그게 바로 전성어미라는 거야. 품사는 그대로 뭔데? 그대로 얘는 형용사죠. 대상의 상태와 성질을 드러내주는 거기 때문에 움직임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형용사가 되는데 문장에서 마치 뭐처럼? 관형사처럼. 왜? 명사를 꾸미고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품사에서 볼 때 전성어미를 좀, 나머지는 우리가 문법, 그러니까 문장 들어가면 나머지는 보다 자세하게 공부를 할 겁니다. 여기에서는 얘를 좀 주의를 해주시고, 하지만 지금 이 체제, 이 체제는 기억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 선어말어미는 결국 어간과 어말어미 사이에 온다. 이제 됐던 거지? 그래서 여기다 예를 하나 적어볼까요? 가셨다. 얘 줄면 가셨다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봐봐. 얘 기본형이 뭐야? 그렇지. 기본형이 가다잖아. 그러니까 다가 뭐가 돼? 어말어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다가 기본형이기 때문에 가가 뭐가 돼? 가가 뭐가 돼? 어간이 되는 거죠. 다시 얘 어미 단어 끝이니까 어말어미야. 얘 어간이야. 그 다음에 어간과 어말어미 사이에 왔네. 그럼 얘가 바로 뭐라는 거야? 그렇지. 얘가 선어말어미. 그래서 지금 시는 높임선어말어미고 그 다음에 엇은 시제선어말어미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주고, 아직 우리 활용 들어간 거 아니야? 지금 활용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것들을 간단하게 좀 확인을 한 겁니다.